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 답사팀 20학번 김하늘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첫 번째 암사동 신석기 시대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여러분은 서울 암사동 유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신석기 시대를 배울 때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유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유적인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은 교과서에서만 들어보았던 서울 암사동 유적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기원전 5000년경에서 기원전 4000년경 사이 형성된 한반도의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신석기인들은 왜 하필 이러한 서울 암사동 유적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풍부한 식량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후빈기가 끝난 후 암사동 유적 부근강이 자주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물고기, 철새, 식물 등 다양한 식량 자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은 암사동 유적 부근에서 마을을 이루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암사동 유적에 정착한 신석기인들은 어망추를 사용해서 어로행위와 사냥 채집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서울 암사동 유적에 거주하던 신석기인들은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보온이 잘 되는 움집에서 생활을 하였는데요. 움집은 나무와 나무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가운데 화덕이 존재하는데요. 그 화덕은 당시 신석기인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화덕으로 조리를 하거나 집안 내부를 덮이는 등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시 신석기인들은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신석기 문화를 영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서울 암사동 유적에선 빗살무늬 토기, 갈판, 갈돌, 석축, 어망추 등 다양한 신석기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요. 그럼 이 유물들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홍수인데요. 1925년 서울 암사동 부근에서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나 유물이 쓸려 나오게 되면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이유 등으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7년 이 부근에서 야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다 재차 발견되면서 많은 연구와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서울 암사동 유적에선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갈판과 갈돌, 석푸, 석족 등 매우 다양한 유물이 존재하는데요. 학우분들도 서울 암사동 유적박물관에 오셔서 신석기 시대 생활상을 생생하게 직접 관람하시면서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첫 번째 서울 암사동 유적의 발표를 맡은 2020학년도 엘리트 충계 답사팀 20학번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 답사팀 20학번 김정민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두 번째 한성백제의 심장부 서울 몽촌토성입니다. 서울 몽촌토성은 한성백제부의 중심부였던 도성으로 5세기에 건축된 토성입니다. 한성백제의 도성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나왔듯이 한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성이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고 있었지만 한성이 처음부터 두 개의 성으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남 위례성만이 백제의 도성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제는 중국 서진의 한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성체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풍납토성이라고 불리우는 북성은 왕궁을 설치하여 평상적인 본성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현재 서울 풍납토성이라고 불리우는 북성 대신 서울 몽촌토성은 비상시에 사용할 왕궁 또는 왕의 별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몽촌토성에서 서진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서진시대의 중국 유물들과 백제의 연못터, 고위 관료층들의 주거터 등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백제시대 때 도성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 몽촌토성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사실 몽촌토성은 시간에 따라 사용 목적을 변화하며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백제 계로왕 21년 백제 계로왕은 고구려로부터 사살당하였고 백제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한강의 주인은 고구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가 몽촌토성에 주목하며 백제 심정부였던 몽촌토성은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로 변화했습니다. 서울 몽촌토성은 북문지 일대를 조사하면서 한성백제층과 고구려 점령의 이유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고구려가 몽촌토성의 기존 건물을 헐고 흙을 부어 성의 내부를 재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뜨는 태양은 없듯이 고구려마저도 신라에게 한강의 주인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신라가 북진 정책을 겨냥하여 한강 이남에 위치한 서울 몽촌토성 대신 그들이 신축한 서울 인서상성을 전략적 중심지로 설정하면서 이 당시에 서울 몽촌토성에 대한 그런 사용 흔적은 없습니다. 이후 통일신라에 들어서 서울 몽촌토성은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때부터 몽촌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어 지금까지 올림픽 공원의 일부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몽촌토성이 변화하는 동안 한성 백제기에 막을 내린 백제는 어떠한 변화를 거쳤을까요? 한성에서 빠져나온 백제 문주왕은 웅진으로 향했고 그곳을 장악하기 위해 선주 집단이었던 백시 집단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때 백시 집단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마한시대부터 웅진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으로서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을 때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들 간의 정치적 관계는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만의 큰 종교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곰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시 집단의 곰 신앙은 위만을 피해 내려온 준황계 고조선 유민들이 이들의 곰 신앙을 백시 집단에게 전파하면서 시작됐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시 집단과 백제 왕실이 결탁하는 과정에서 곰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고구려에 뿌리를 두었던 민족성 역시 맥종 및 고조선의 바탕을 둔 민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웅진 백제기의 한 전설이 있는데요. 바로 공주와 곰나루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한 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연미산에는 암곰 한 마리가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곰은 강가로 내려오면서 낚시하는 어부를 발견했고 곰은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모하는 마음에 어부를 납치하여 동굴에 감금시켰는데 자신이 동굴에 없을 때 혹여 그가 도망칠까 두려워 큰 바위로 입구를 틀어막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탈출을 포기하여 곰과 생활하였고 그 둘 사이에서 자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곰은 자식까지 생겼기에 어부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동굴의 입구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망치고 싶었던 어부는 이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곰은 강가로 나와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를 보았고 다시 돌아오라며 울부짖었지만 그는 곰에게 끝까지 뒷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곰이 자식을 데리고 강에 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실제 공주 연민산에서 마한시대의 곰상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 백시 집단이 곰을 숭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곰나루 전설의 끝이 참 비극적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백제 왕실과 백시 집단 간의 관계도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백시 집단의 권력은 상상치 못할 만큼 커져갔고 백제 왕들이 그들에 의해 살해될 만큼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백제 동성왕은 백시 집단을 부여와 가림성으로 보내 견제를 하는 등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백시 집단은 백제 동성왕을 살해하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다음 왕인 백제 무령왕이 무사히 이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백제 상황은 토착적인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부여의 동명신화를 앞세워 백제의 민족성을 뿌리를 부여로 재확립시키며 사비로 천도하였고, 부여와 곰이 작별하듯 웅진과 백제도 그렇게 작별하게 됩니다. 마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제를 삼국 중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 고구려보다 강하지는 않고 신라보다 화려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울 몽촌토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제는 당시 선진 문물의 궁선체제까지 받아들이며 발전된 문화를 보유하였던 나라였고,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선 불굴의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발표가 백제의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두 번째 서울 몽촌토성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답사팀 20학번 김정민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답사팀 20학번 한혜성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세 번째 고려의 영웅 강감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서울 강감찬 생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강감찬은 거란의 고려 침입 당시 적들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명장인데요. 3차 거란 침입 당시 총지휘관으로 임명된 그는 다양한 전술을 통해 거란군을 조금씩 몰아냈고, 결국 귀주대첩에서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며 3차 거란 침입을 고려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 강감찬 생가터는 이러한 강감찬을 기리기 위하여 고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보존해 놓은 장소인데요. 임진왜란 때 이곳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서울 낙성대 3층 석탑과 2개의 큰 바위 등이 이곳에 함께 있어 위험을 지니고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떤 이유로 강감찬을 기리기 위하여 석탑을 세우고 그의 생가를 보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려 백성들에게 있어 강감찬은 그들의 삶을 구원해준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 백성들은 거란의 잦은 침입으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강감찬은 거란을 완전히 물리침으로써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안정된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강감찬의 생가를 보존하고 서울 낙성대 3층 석탑을 세움으로써 그를 기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려 백성들의 강감찬 사랑은 이후에도 이어졌는데요. 고려 백성들은 강감찬에 대한 설화를 만듦으로써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였습니다. 강감찬 설화에서 강감찬은 별에서 태어나 호랑이와 귀신같이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등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중은 강감찬을 기리기 위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의 설화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강감찬 설화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문헌과 구전으로 활발히 전승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와 조선의 백성들은 강감찬을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하였는데요. 살아생전에는 칼과 방패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죽은 이후에는 이야기로 남아 백성들을 위로해준 강감찬이야말로 문물을 겸비한 진정한 고려의 영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백성들의 삶을 지켰던 강감찬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차후에 이곳을 둘러보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감찬의 정치적, 군사적 활약에 대해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강감찬 생가터 코스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세 번째 서울 강감찬 생가터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다사팀 20학번 한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